성호전자 2023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분기 대비 27.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761.4%나 매우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38.2회전으로 매우 높은 그 회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석 결과 불합리한 비성분 데이터라고 부제를 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하시면은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루풋의 길이라는 것을 계속 동일하게 지속적인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랜 세월 우리는 지켜왔던 재정원가 법칙의 가정은 우리 세계의 특징이 아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 두 갈래의 길이 있다. 우리는 아직 가보지 못한 길로 들어가 볼 수 있다. 그것이 스루풋 세계의 길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원가세계 세력 진입장벽에 막혀 있지만은 언젠가는 진입장벽을 극복하는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은 좀 혼자의 힘으로는 미약합니다만은 어떤 것이든지 혁신, 혁명은 소수의 세력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성호전자에 대해서 이 조선비즈 최원정 기자가 이 인터뷰 기사를 냈는데 콘덴서 위기 겪은 성호전자 고객 확장 M&A로 최대 실적 눈앞 이런 띄우는 기사를 했습니다. 중견 중기 오너 2.0이라는 게 이제 2세대 경영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박성재 성호전자 대표를 만나서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LCD TV 확산에 매출 줄고 가동률 50% 미만. LED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지 몰라도 고객사 확보 M&A로 매출 2천억 눈앞. 비용 절감 고객사 확보로 매출 반등. 제가 물음표를 붙였는데 뭐든지 그 개선을 하면은 비용 절감이라는 얘기가 이제 원가 회계에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비용 절감만 얘기를 하죠. 돈을 버는 스루풋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들이 좀 안 나오는데 전원 공급 장치라는 게 PSU라고 되어 있는데 교류를 직류로 전환시키는 장치다. 그러니까 전자제품에 교류로 전기가 들어오는 것을 그 직류로 전환해 가지고 전기를 쓰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필름 콘덴서 소재인 금속 증착 필름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구조 조정으로 원가와 경비를 과감하게 줄였다 이런 얘기인데 가만 보면은 직원을 싹 해고하고 또 제조업이라고 지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력 강화에 힘썼다고 그랬는데 필링 콘덴서는 태양광 전기차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 납품하고 있다. 태양광 전기차라고 그러니까 이게 중국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확실히 얘기는 안 하지만 전원 공급 장치는 중국 위해 주해와 베트남 하노이 공장에 공장을 보유하면서 고객의 수요에 맞는 맞춤 생산을 하고 있다. 수요 대응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면 매우 잘하는 겁니다. 하기는. 그리고 콘덴서 연구소와 그 뭐 통합 연구소도 운영 중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국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기업으로 보인다. 미래를 위해서는 중국과 디커플링 해야 생존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은 제가 이제 뭐 그런 그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거고요. 조선 BJ 기사가 중견기업을 띄우는 것이긴 한데 상품 유통업으로 인식해야 하고 최근의 수익 창출은 지식산업센터 건축 분야에 의존했다.
뉴스를 다 믿지 말라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972억 원대로서 27.2%가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6.4%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보다 적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매출원가가 적게 증가했으니까 매출 총이익이 거의 70%가 증가했습니다. 판매 관리비를 근데 거의 또 30%나 줄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줄일 수 있었는지. 매출은 증가했는데, 그래서 영업이익이 109억 원이 나와가지고 전년도 영업적자 6억 5,800 원에서 무려 전환이익 1761.4%가 이익이 났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2.1%나 상승했고요. 원가 생산성도 0.14 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에서만 보면 조선비즈의 취재와 호응을 하는 국면이다. 그러나 스카이어는 가급적 코스닥 상장사는 중견 중소기업 수급법 분석을 지향합니다.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코스피보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재고자산 회계가 불투명한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수급법 분석을 하면 그걸 밝히지 않을 수밖에 없겠는데, 제가 분석하는 이유가 마치 무슨 분식회계 잡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같이 느껴져 가지고 좀 지향하고 있는데, 원가 회계 손익하고의 차이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 수르법 분석을 하다 보면은 그 투명하지 못한 재고 자산 때문에 참 그거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논하다 보면은 이 원가 회계하고 차이점을 부각한다는 게 이제 좀 약간 그 색깔이 퇴색되는, 의미가 좀 이순위로 밀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요즘 코스닥 그 상장법인들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중소기업들이 주로 그 기업은행들을 많이, 옛날엔 중소기업이나 그랬는데 요즘 기업은행으로 이름을 바꿨죠. 시중은행이긴 하지만은 정부가 그 최대 주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도 우리 그 저기 시중은행은 다 외국 자본한테 맡겼다고 봐야 되는데 기업은행만큼은 아니죠. 그래서 기업은행 출신하고 최근에 이제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중소기업을 두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은퇴를 한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옛날 과거에 경험들을 얘기해서 그 중소기업의 그 투명 회계를 요구하기가 뭐 어쩔 수 없는 사정들이 있다고 그 중소기업을 두둔하는 그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 생각은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미래지향적이라 그러면은 딴 건 몰라도 재고자산 회계만큼은 투명성이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물며 다른 자산 증감도 검증한다면은 저로서는 시간 낭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출 내역을 보면은 이 제품 매출이 있고 상품 매출이 있고 기타 매출이 있고 그 분양 매출이 있어요. 이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매출원가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매출 총액까지를 보면은 분양 매출액이 그 112억 원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분양 매출이 262억인데 원가는 149억 분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 가장 많이 이익률이 높은 게 분양 매출인데, 그게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 건축을 해가지고 이 분양을 다 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챙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및 상품 매출 이익도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그 뭐 성과가 좋은 이유는 사실 분양 매출이지 제품 상품을 매출이 증가해서 그렇게 크게 그 이익이 난 건 아니다. 이런 게 이제 근본 원인이 그 부동산 해가지고 그 분양 이익이다. 이런 거를 좀 에, 그 노출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것은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재고자산의 용지와 부동산 투자액이 상당하다. 이게 그냥 한시적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회사가 그 건물이 그 오래돼 가지고 노후화돼서 그걸 다시 그 부수고 그거를 거기다 지식산업센터를 만들어서 분양을 한 모양 같은데 음, 자기네들 그 중소기업 투자도 꽤 그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투자 부동산이 또 131억 원이나 가지고 있어요. 중소기업이 7.9% 투하자본 비율로 7.9%나 된다면은 이건 매우 높은 비율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건물을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 옛날 말로 하면은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용지에서 토지에서 용지로 그 바꾸는 거 뭐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스루프 손익으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그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9.7%뿐이 증가를 안 했으니까 이 차액이 마이너스 7.5%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프율 똑같이 70% 증가했고요. 스루프 금액이 그 다음에 스루프율은 또 5%가 상승했습니다. 근데 제조 및 상품업을 하는데 그 가공 비율이 제로예요. 이거 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어, 어쨌든 그 이 운영 비용 그 운영 비용이 30% 거의 30% 감소를 시켰어요. 어떻게 줄일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TOE 생산성이 2가 넘어버렸습니다. 2라면은 이거 매우 그 획기적인 이 말하자면 수익성을 나타내는 거죠. 남들한테 설명할 때 비율을 들면은 연초에 1억 가지고 시작했는데 9월 말에 2억 2,900만 원이 된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번 거냐? 대단히 돈을 많이 번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독특하게 원가 회계 영업이익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가 또 좀 처음 당해봐요. 접해봐요. 그리고 그 비성분 쪽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외주 처리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 비용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제품의 그런 것들이 이 배부가 되거든요. 제품에 상품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분명 그 가공비 배부 제거 자산의 변동액이 있는데 원가 회계와 갭이 없게 결산을 했다. 이게 무슨 조할까? 저도 아주 매우 신기한데 만약 이 회사가 스루프 회계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한 거라면은 거꾸로 저한테 한 수를 배워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을 한번 추적을 해보죠. 어떻게 이렇게 일치하게 나오느냐. 이쪽은 원가 회계로 결산한 게 아니고 스루프 회계로 결산한 것을 원가 회계 용어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그나마 그래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제품과 상품이 있는데 1억 2,200만 원 증가했어요. 제품에 보통 가공비가 배부되기 때문에 원가 회계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없었거든요.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가장 중개 용지가 줄어든 게 이제 크게 줄어들었어요. 84억 한 6천만 원이 전체적으로는 87억 4,700만 원이 줄었고요. 그래서 용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 금액이 더 높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이제는 제조를 직접 안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밑에 얘기는 이런 기업일수록 이런 재고 흐름으로 공시를 해줘야 그 투명성이 더 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지에 대해서 회사가 설명한 것은 올해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본사 사업의 노후와 업무 환경 개선 및 분양 사업을 위하여 본사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옥을 철거한 바
동토지를 건설을 위한 용지로 대체했다. 그러니까 이제 재고자산이 아니었는데 재고자산에 넣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도 이제 그게 줄었죠. 어, 그 다음에 그 작년 3분기에는 용지는 본사 건물 신축 및 분양을 위하여 건설 중인 지하 4층 지상 14층 집합 건물로서 지원시설 근린생활주택이라고 그 분양도 하고 가서 근린생활주택은 거주가 가능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게 잘 이제 개념이 잘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그게 옛날 이 공장형 아파트죠. 174대로 이루어져 건설 중이다. 이게 작년에 이게 전부 다 그 분양이 돼가지고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비성분의 내용이 확실하게 그 오류가 있다는 게 나타납니다. A 재고자산의 변동, 이것은 그 표준으로 기초에서 기말을 보게 되어 있어요. 재고자산 명세에서 이 용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마이너스로 나오죠. 재고가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비성분 쪽에서는 그게 이제 기말에서 기초를 뺀 건데, 기말이 금액이 작아지니까 마이너스로 나왔거든요. 감소가 됐다고. 어, 지식산업센터를 만들었으니까 용지를 썼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감소가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건데, 그렇다면 비성분에서는 이게 플러스로 돼야 됩니다. 매출효과 산식에 의해 가지고 기초에서 기말을 빼는 거거든요. 기말이 많았고 그 다음에 기초가 작아졌으니까 이건 플러스로 나와야 되는데, 적어도 분식회계 규모가 87억 원을 분식회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대로 이거는 회계를 잘 모르는 친구가 그 결산을 담당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좀 배워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매출원가를 줄이도록 조작을 했기 때문에 회계하는 사람들이 이거 모를 리 없는데 매출이익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로 산출이 됐죠. 그래가지고 조선비즈 기자까지 불러다가 그 회사 홍보하고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오류가 내오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워킹 코스트 가공비를 어떻게 제로로 만들었을까? 분명히 외주 가공비 등이 있는데 말이다. 라고 제가 그 질문은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 장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이게 뭔가 전체 금액을 맞추려니까 기타 비용을 마이너스를 시켜버리는 그런 무식한 방법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은 재고자산의 변동을 마이너스로 여기 표현됐다는 건 재고가 증가했다는 원래 뜻인데, 이게 좀 이상하고요. 아까 이 감소한 거로 돼 있으면 여기서는 반대로 표현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대로인데 여기에서 뭐 쭉 그 뭐 여러 가지 그 비용들이 있는데 외주 가공비가 있죠. 수출 제비도 있고 경상 연구 개발비도 있고 지급 수수료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데, 기타 비용에서 마이너스를 시켜버립니다. 마이너스를 시켜가지고 운영 비용이 판매 관리비하고 일치하게 만들었어요. 어, 그래서 이게 좀 불투명하게 보이는데 불투명한 재고자산의 변동을 기타 비용에서 빼서 맞춘 것 같다. 오히려 판매 관리비를 그래서 일치시켰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위의 내용 적은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 적어놨던 건데, 원가 회계와 슬롯 회계의 근본적 차이는 재고의 부가가치 되는 가공비이다. 성우가 그 갭을 알고 있는 것일까? 운영비용 5위 기타 비용에서 가공비를 마이너스 시키면서 가공비를 없앴다. 재미있는 방법이다. 경영자도 실질 이익을 알고 싶었던 것일까? 미국 유학파라면 2세 경영인데 미국에서 유학을 했다고 하는데,
나이로 봐서 뭐 한 40대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스루프트회계를 접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단계로서요. PQ 총제재비용의 갭이 있어요. 이것은 PQ 생산 재료비의 갭과도 일치를 하고 또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하고도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용지의 증감을 빼주면은 이게 맞아야 되는데 또 나머지 그 차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불투명하게 된 거를 그 비용 비성분에서 기타 비용에서 이게 뭔가 다 그 빼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회사는 용지의 증감액을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비성분 비의표기에는 원재료 등 사용액이면은 재고자산 변동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게 원칙인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용지를 넣었다는 얘기죠. 이 비용의 이 비성분의 재고자산의 변동에 원재료 성격인 용지만 재고자산 변동에 포함시킨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WCA가 아니다 이거죠. 거기에 용지를 왜 넣냐 이게. 그렇게 넣을 거면 원재료도 넣어야 된다.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 뜻은 뭐냐? 전체 재고 자산을 기준으로 가든지 WCAI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용지만 넣었다 이게요. 이게 뭔가 또 그 좀 어떤 기준이 없이 그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일치를 합니다. 이걸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그 8천만 원 들어왔으면은 재고가 8천만 원만 줄면 되는데 87억 4,700만 원이 감소를 했죠. 그러니까 그 갭이 86억 6,700만 원인데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있어요. 그거를 차감하면은 84억 5,9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쭉 또 그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대체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음, 그래서 맞긴 맞는데 전년도 거는 또 1,800만 원이 틀려요. 그래서 2022년도 3분기 갭 1,800만 원을 일반적인 오류라고 본다면 9로 나누어서 2이면은 앞뒤 수치의 차이가 2인 수치를 추적하면 된다. 어, 재무상태표 옛날에는 이제 대차대조표라고 얘기를 해서 바란스 시트라고 얘기를 했었죠. 58억 4,200만 원은 아마도 58억 2,400이 맞을 것이다. 이 58억 2,400을 58억 4,200, 요 차이가 이 1,800만 원 나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오류를 근데 그 전산화된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잘 안 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배운 노하우거든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건 참고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 재고자산만 이렇게 그 제가 집중적으로 그 패대기를 하고 있는데 에, 매출 채권이라는 게 있고 이제 매입 채무라는 게 있죠. 그 돈이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걸 중심적으로 제조업이니까 그걸 해보면은 그게 다 맞질 않아요. 이 재무상태표에 있는 그 이 채권이 증가했는데 그 현금에서는 마이너스로 표현되거든요. 한 18억 차이가 나고 매입 채무에서도 또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거가 있는데 문제는 여 위에 좀 써놨습니다. 이런 것을 일일이 제가 검증 안 하는 이유를 현금 흐름표 기타 채권과 기타 채무에 대응하는 재무상태표 개정은 포괄 개정으로 범위가 불명확하며 검증에 한계가 있다. 매출 채권 및 매입 채무 잔액 검증은 돈을 받고 감사하는 회계법인이 당연히 해야 할 몫이다. 그러나 감사 보고서에 자세히 나올까? 그런 거 잘 없더라고요. 그나마 재고자산은 명세가 공시되므로 비교 검증이 가능하며 스루프 손익은 재고자산 한 놈만 패기도 바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운영비용에서 인건비가 34억 5,100만 원 집행이 됐는데 직원 수를 보면은 100명도 안 됩니다. 이거는 중소기업이 뭐 매출액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직원 수로 되든지 200명 이하가 중소기업인데 이건 소기업인데도 중소기업으로 하는 거는 매출액이 뭐 매억 이상이면은 그또 중소기업으로 그 분류 기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종업원 몇 명 이상, 매출액 얼마 이상 이거를 중소기업 범위로 본다. 이런 이제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균 임금이 거꾸로 그 4,700만 원, 거의 그 500만 원이 내려갔습니다. 9명 들어왔다고 이렇게 많이 내려갈 수 있느냐?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이 정도 수준이면 완전 소기업 수준의 연봉이겠죠. 연간 예상을 하는데. 외주 가공비가 7.3% 감소했고요. 지급 수수료가 70.9%나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비용을 뭐 열심히 줄였어요. 인건비도 깎아버리고 막 그랬으니까. 외주 가공비도 깎아버리고 그냥 후려치는 거네요. 그냥 한마디로. 그래서 경영평가지표를 보면은 재고 회전율은 상승했고 스루프율이 또한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에,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46.9%니까 조금 올랐는데 50%가 경영권 방어선이거든요.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깜빡깜빡 하고서 지금 저기 부채가 너무 높아졌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나머지 평가 지표들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충분조건 논리로 투명회계 가정을 필요 조건으로 그 도표로 그린 건데요. 결론은 그 원재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데이터 입증해야 된다. 그리고 수량상으로도 해가지고 재고 회전율이 높게 나온다면 그건 투명회계일 거다. 이렇게 되는데 앞서 쭉 1단계, 2단계, 뭐 3단계 이런 거 비교를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원재료 가격을 보면은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가중평균을 원칙으로 하지만은 지금 회사가 제시한 걸 보면 1.8% 상승했어요. 이거 안 맞아 떨어집니다. 작년도에는 내려간 거로도 있고 그리고 판매 가격은 또 노출을 안 했는데 그 매출 비중만 소개를 했어요. PSU 그 전원 공급 장치가 그 매출 비중이 70.5%나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전원 공급 장치에 제 생각에는 다이오드가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꽤 올랐거든요. 그 오른 거에다가 가중 평균을 때린다면은 이거 1.8% 증가보다 원재료 가격이나 상품 매입 가격이 더 팍 올랐을 건데 그러면은 손익계산서에서 나온 거하고 또 틀리죠. 이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려니까 나눠서 볼 필요성을 일단은 저는 안 느낍니다. 근데 이게 독특하게 산업지식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보기는 해야 될 텐데 비용을 또 나오는 수가 없거든요. 사업 부분별로 잠깐 쪼개는 거는 그 원가 회계는 전문이지만은 스루프는 가급적 모아서 보려고 노력을 하죠. 전체 흐름을 보려니까. 어쨌든 원재료건이 상품 매입 가격이 올랐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리고 그 판매 가격도 올라야 되는데 이 가격이 노출이 안 됐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증 불능이다. 투명성 검증은 검증이 안 된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 개념으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하면은 1320억 하게 돼 있는데 판매 계획 대비 뭐 비슷하게 나옵니다. 6% 재고가 증가한다고 봤을 때 거꾸로 6% 감소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가공 비율이 약하고 또그 변동액이 작기 때문에 가공 비율이 또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재고 자산 증감액만 그 반영이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프 개념으로 보면은 그 적게 나옵니다. 1210억 원대
로 나오고요. 그래도 남는 거는 131억 원이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재고 회전율을 52회전 할 수 있다면은 1년이 52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회전을 한다면 2.1%만 더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매출액이 1235억 원이 돼가지고 136억 원 이익이 낼 수 있다. 그래서 그 재고가 그 감소했을 때는 에, 아니 증가했을 때는 그 이 스리퍼트 회계가 그 이 금액이 적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 회계는 재고가 증가하면은 에, 그 높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걸 판매 단가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가 회계는 재고가 증가하면은 판매가를 높게 나오게 만든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통계 분석을 통계치를 제가 그 정리를 한 건데 재고가 증가했죠. 그러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고 판매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스루프 쪽은. 에, 근데 이익이 감소한 게 아니고 이건 이 회사는 또 똑같이 나왔죠. 그게 임의적으로 그 기타 비용에서 그 마이너스를 시켜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에, 여기 그 통계치에 안 맞을 수도 원래는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가의 세내는 재고 감소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은 재고 감소할 때는 영업이익이 감소하거든요. 판매가도 낮게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원가 내역을 부풀려서 판매 가격을 인상시키려는 분식이 일어난다.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 주가는 1,400원으로서 연초보다 215원 증가 상승했고요. 장부 가격 대비 지금 77%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서룡전자가 18.12% 지분 가지고 있고 박성재 씨가 6.1%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성호전자 3분기 실적을 그 분석을 해서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봤는데 좀 뭐 생각해야 될 부분 회계 투명성이 그 아무래도 그 좀 부정확하다 하는 쪽으로 분식회계 했다는 얘기는 가급적 표현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분식회계 같다. 이렇게 개연성 가정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